전라도 어느 고을에 가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논에는 벼가 익고 있었고 산자락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풍년의 냄새가 나는 계절이었다. 그러나 박문수가 고을 어귀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맡은 것은 가을 냄새가 아니었다. 탄 냄새였다. 나무와 짚이 불에 타고 남은 오래된 재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무언가 타고 난 지 며칠은 됐구나. 박문수는 걸음을 늦추지 않으면서 그 냄새의 방향을 가늠했다. 마을 안쪽이었다. 보부상 보따리를 어깨에 다시 올리며 걸었다. 허름한 두루마기에 낡은 갓 하나가 전부였다. 조정에서 이 고을에 세곡 부정 의혹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보름 전이었다. 세금으로 걷어들인 곡식이 어디론가 새고 있다는 것이었다. 고을에 발을 들이자마자 코끝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관아 앞 마당에 가까워졌을 때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질러 우는 것이 아니었다. 소리를 죽이고 참으면서 그러나 참지 못하고 새어나오는 그런 울음이었다. 박문수는 그 소리를 알았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내는 소리였다. 관아 담벼락 아래 여인이 쪼그려 앉아 있었다. 나이는 30 남짓이었다. 배옷이 낡았고 손이 거칠었으며 머리카락은 흩어져 있었다. 그 옆에 국화꽃 한 송이가 땅에 떨어져 있었다. 아마 들고 왔다가 쥐는 것조차 잊어버린 것이었다. 박문수가 걸음을 멈췄다. 여인의 이름은 이씨였다. 새해 전에 남편을 병으로 잃었다. 어린 아들 복동이와 둘이서 마을 변두리 작은 논 한 자락을 부쳐먹고 살았다. 복동이는 10살이었다. 태어날 때 난산이 심해서인지 말을 더듬었다. 또래 아이들이 쉽게 하는 말을 복동이는 힘겹게 내뱉어야 했다. 그래도 눈이 맑고 손이 부지런한 아이였다. 그런데 닷새 전이었다. 고을 광곡 창고에 불이 났다. 창고 하나가 통째로 탔다. 거기엔 오래 걷어들인 쇠곡 일부가 들어있었다. 이튿날 아침 포졸들이 복동이를 잡아갔다. 불이 난 밤 복동이가 창고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복동이는 울면서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말을 더듬는 아이의 항변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수령은 정식 재판도 없이 복동이를 옥에 가뒀다. 이 씨는 닷새 동안 관아 앞을 떠나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박문수가 이 씨 옆에 천천히 쪼그려 앉았다. 아드님이 안에 있소? 이 씨가 낯선 보부상을 잠깐 바라보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복동이는 안 했어요. 어떻게 아시오? 그날 밤 복동이는 옆마을 아픈 할매한테 떡을 가져다 주러 갔어요. 그게 창고 방향이라서 그쪽으로 지나갔을 거예요. 불이 날 때 거기 있었던 거지 지른 게 아니에요. 우리 복동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그걸 증명할 수 있소? 이 씨가 고개를 떨궜다. 옆마을 할매는 귀가 어두워서 복동이가 왔는지도 기억을 못한대요.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아요. 복동이가 말을 잘 못하니까. 이 씨의 목소리가 끊겼다. 박문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섰다. 박문수는 먼저 불탄 창고 터를 찾아갔다. 창고 자리는 아직 수습이 덜 된 상태였다. 검게탄 석가래가 무너진 채 있었고 제 위에 포졸들이 조사를 나왔던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박문수는 제 위를 천천히 걸었다. 불길이 시작된 지점을 찾는 것이 먼저였다. 불은 고르게 타지 않는다. 어딘가에서 시작해서 번지는 것이다. 박문수는 석가래가 무너진 방향을 봤다. 기둥들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쓰러져 있었다. 불이 안에서 시작됐다는 뜻이었다. 창고 문은 자물쇠가 채워진 채 타 있었다. 밖에서 불을 질렀다면 문 쪽에서 불이 심했어야 했다. 그런데 문 반대편 안쪽 벽이 더 심하게 탔다. 아이가 밖에서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가 맞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창고 안쪽 벽 가장자리에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다. 비가 온 뒤에도 지워지지 않은 짙고 번질거리는 얼룩이었다. 박문수는 자국을 손으로 짚어봤다. 손에 냄새가 묻어났다. 누군가 창고 안에서 불을 질렀다. 열쇠를 가진 사람이. 창고 열쇠는 창고직이 박첨지가 관리하고 있었다. 박첨지는 이 고을에서 20년 넘게 광곡 창고를 맡아온 50대 사내였다. 창고 화재로 수령 앞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으나 별탈 없이 풀려났다. 수령과 교분이 오래됐다는 소문이 있었다. 박문수는 박첨지를 저작거리에서 찾았다. 창고 화재 후 닷새가 지났는데
박첨지의 얼굴에는 걱정이 없었다. 오히려 어딘가 홀가분해 보였다. 국밥집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관곡 창고를 책임지는 사람이 쇠고기 통째로 탔는데도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박문수의 눈에는 이상했다. 박문수가 보부상 행세로 옆에 앉았다. 어르신, 이 고을에 창고 화재가 났다 하던데 큰일이군요. 박첨지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다 지난 일이오. 애 하나 잡아뒀으니. 그런데 창고가 통째로 탔으면 장부는 제대로 남아있겠죠? 화재 전후를 대조해야 할 텐데. 박첨지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야 수령나리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요.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다. 그날 저녁 박문수는 복동이가 갇혀있는 옥으로 찾아갔다. 10살짜리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어두운 곳이었다. 박문수가 쪼그려 앉아 아이를 바라봤다. 복동아, 그날 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나? 본 것, 들은 것. 천천히 해도 된다. 아이가 입술을 달싹였다. 더듬기 시작했다. 한 글자씩 힘들게 끌어내는 말이었다. 박문수는 끊지 않았다.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냥 들었다. 복동이는 그날 밤 떡 보자기를 들고 가다가 창고 쪽에서 기름 냄새를 맡았다고 했다. 연기도 아직 없는데 기름 냄새가 났다고. 그러다 불이 올라왔고 놀라서 달아났다고. 달아나다가 어른 하나와 부딪혔는데 그 어른이 꺼져라고 했다고. 그 어른 뭔가 기억나는 게 있나? 복동이가 잠깐 생각했다. 허리에 뭔가 찼어요. 짤랑했는데. 열쇠꾸러미. 박문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다. 이튿날 조정기록과 대조한 쇠곡 장부가 도착했다. 창고에 보관되어야 할 쇠곡은 350석이었다. 그런데 박첨지가 관리하던 장부에는 240석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110석이 사라져 있었다. 장부를 더 들여다보니 매년 조금씩 20년에 걸쳐 숫자가 줄어든 흔적이 있었다. 어떤 해는 5석, 어떤 해는 12석.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금씩. 불은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난 것이었다. 20년치 증거를 한꺼번에. 그리고 마침 그날 밤 창고 쪽을 지나던 아이가 있었다. 말을 더듬어 제대로 변명도 못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박문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계산이 너무 빠르고 너무 차가웠다. 박문수가 수령을 찾아갔다. 이번엔 보부상 차림이 아니었다. 박문수가 장부 2권을 나란히 펼쳤다. 박첨지가 관리한 장부와 조정에 기록된 원본 수치였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소? 박첨지가 입술을 달싹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110석이요. 20년치가 여기 있소. 그리고 불탄 창고 안쪽 벽에서 기름 자국이 발견됐소. 열쇠를 가진 사람이 안에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소. 그날 밤 달아나다가 아이와 부딪혔는데 그 아이가 어른 허리에서 짤랑 소리를 들었소. 창고 열쇠 꾸러미 소리요. 이 고을에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단 한 명이요. 박첨지의 얼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자식 하나 망하게 해서 자기 죄를 덮으려 한 것이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박문수가 품에서 마패를 꺼냈다. 암행어사요. 복동이가 풀려난 것은 한식경이 지나서였다. 관아 문이 열리고 복동이가 나왔다. 닷새 만에 보는 바깥이었다. 눈이 크고 맑았는데 그 눈 안에 닷새치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이 씨가 아이를 보자마자 달려가 무릎을 꿇으며 끌어안았다. 아이도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두 사람이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이 씨가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들어 박문수를 찾았다. 눈이 마주쳤다. 아드님한테 들었소. 더듬으면서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끝까지 다 했소. 복동이가 어머니 품에서 고개를 들어 박문수를 봤다. 아이가 무언가 말하려 했다. 입이 한번 달싹이다 멈췄다. 박문수가 기다렸다. 고맙습니다. 더듬었다. 그러나 분명히 들렸다. 박문수가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다. 아까 옥에서 내가 물어볼 때 무섭지 않았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다 말했어? 아이가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어른이 들어줬으니까요. 박문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다. 잠시 있다가 아이의 머리를 한번 가볍게 쓰다듬고 일어섰다. 어른이 들어줬으니까.
그 말이 한동안 귓속에 머물렀다. 박문수는 마을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불탄 창고 터를 한번 지나쳤다. 검은 재가 가을바람에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다. 20년치 죄악이 불에 탄 자리였다. 그 불로 다 지워지는 줄 알았겠지. 그러나 지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벽에 남은 기름 자국, 창부의 숫자,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달아나다가 열쇠 소리를 들었던 한 아이. 박문수는 재 위를 잠시 내려다보다 걸음을 옮겼다. 가을바람이 불었다. 논에는 벼가 여전히 익고 있었다. 탄 냄새는 없었다. 갈 길이 멀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조 23년 겨울이었다. 경상도로 내려가는 관도는 석 달째 눈을 먹고 있었다. 길이라 부르기 민망한 좁은 흙길 위로 흰 것이 쌓이고 또 쌓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밭인지 분간이 어려웠다. 가끔 소나무 가지에 쌓인 눈이 쏟아지는 소리만이 그 정막을 깼다. 해는 짧았고 바람은 갈라지듯 불어왔으며 하늘은 낯빛이었다. 그 길 위를 삿갓 하나 눌러쓴 사내가 걷고 있었다. 박문수였다. 허름한 보부상 차림의 발사계는 진작에 젖어 있었다. 입술은 터 있었고 손등은 트고 갈라졌다. 콧등이 빨갛고 발가락 감각은 아침부터 없었다. 어사의 행차라 하기엔 너무 초라하고 거지의 행색이라 하기엔 눈빛이 너무 또렷했다. 그는 걸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보았다. 암행이란 결국 보는 일이었다. 보이지 않는 척하면서 보이는 것을 전부 보는 일. 조정에서 이 고을의 소문을 들은 것은 2달 전이었다. 새로 부임한 수령이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었다. 소문이란 늘 과장이 섞이는 법이지만 2달 전의 소문이 오늘 이 눈길 위까지 박문수를 끌어당겼다면 그건 그냥 소문이 아니었다. 고을에 접어든 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던 오후였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노송 2그루가 바람의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박문수는 그 아래를 지나치면서 삿갓의 매무새를 고쳤다. 저작거리가 보였다. 겨울 장터는 늘 쓸쓸하다. 불씨를 품은 화로 위에 고구마가 굽히고 생선 굽는 냄새와 나무 연기, 소 울음소리가 뒤섞이는 그 어수선한 공기 속에서 박문수는 발걸음을 멈췄다. 포졸 둘이 노인 한 명을 끌고 나오고 있었다. 노인은 7순이 넘어 보였다. 허리가 굽어 포졸의 팔에 질질 끌리는 모양이 마치 바람에 쓰러진 빈자루 같았다. 발이 가끔 땅에서 들렸다. 저항하는 것인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눈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울음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다. 그저 2 손이 포졸의 팔을 아주 약하게 붙들고 있을 뿐이었다. 장터 사람들은 힐끔힐끔 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눈을 피하고 발걸음을 돌리고 갑자기 흥정에 열심인 척했다. 박문수는 그 풍경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 오래된 공포로구나. 권력이 오래 썩으면 백성에게 공포가 쌓인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도 나서지 않는다. 나섰다가 자기가 잡혀갈까봐.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이 봐서 나서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서. 그 무기력이 장터 공기 속에 젖어 있었다. 연기처럼, 냄새처럼. 박문수는 노인 곁을 스치듯 지나가며 옆에 있던 좌판 상인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어르신 무슨 죄요? 상인이 주변을 둘러보고 몸을 낮춰 작게 말했다. 수령나리한테 뇌물 바쳤다가 잡혔소. 뇌물이요? 얼마나? 쌀 서말이요. 박문수가 걸음을 멈췄다. 쌀 서말. 저 굽은 허리의 노인이 봄부터 가을까지 허리를 굽혀 모은 것. 겨울 내내 아껴 먹어야 할 것. 그것을 들고 관아 문 앞에 섰을 노인의 마음을 생각하니 막걸리 한 사발이 먼저 당겼다. 박문수는 노인이 끌려간 방향을 확인하고 반대쪽으로 걸어갔다. 장터 구석 국밥집에 들어가 막걸리 한 사발을 시키고 옆 탁자 농부들의 이야기에 귀를 열었다. 사연은 금방 들렸다. 이미 온 마을이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 노인의 이름은 조씨 어른이라고만 불렸다. 고을 변두리에서 작은 논 2마지기로 먹고 사는 노인이었다. 일찍 아내를 여의고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그 아들이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처지였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노인이 되어가는 것을 아들이 놓아주지 못한 탓이었다. 한 달 전 이웃사람과 싸움이 붙었다. 처음엔 사소한 다툼이었다. 경계를 맞댄 논에서 물을 얼마나 쓰느냐 하는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싸움이었다. 그런데 이웃 쪽 아이가 멱살을 잡히다가 넘어지면서 이마가 터졌다. 아이 집에서는 우리 아이를 죽이려 했다며 관아에 고소장을 넣었다. 아들은 그날로 잡혀갔다. 억울했다. 누가 봐도 사고였다. 그런데 이웃집이 수령과 교분이 있는 분홍이었다. 재판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저울 위에 올라가 있었다. 노인은 석 달 동안 백방으로 뛰었다. 사정도 해보고 아는 사람도 동원해보고 관아 앞에서 며칠씩 기다려도 보고 결국 노인이 마지막으로 들고 간 것은 평생 허리를 굽혀 모아온 쌀 서말이었다. 수령은 쌀을 받았다. 그리고 아들을 그냥 가뒀다. 그것도 모자라 뇌물을 준 사람도 죄인이라며 노인까지 잡아들인 것이었다. 박문수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다. 입에 써서 넘기기가 힘들었다. 그날 밤 박문수는 주막 한 귀퉁이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법은 분명했다. 뇌물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과 함께 죄를 받는다. 어느 시대에도 그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박문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노인이 쌀 서말을 들고 수령을 찾아가던 그 걸음을 생각했다. 굽은 허리로 눈 쌓인 길을 걸어서 아들을 살리려고. 다른 방법이 이미 모두 막혔기 때문에. 법이 살아있었다면 그 쌀이 관아 문 앞까지 갈 이유가 없었다. 재판이 공정했다면 석 달을 발이 닳도록 뛸 이유도 없었다. 법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백성이 법 밖의 길을 찾은 것이다. 그 백성을 다시 법으로 벌하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박문수는 오래전 일을 하나 떠올렸다. 어렸을 때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다. 그 집 어머니가 매일 관아 앞에 나와 앉아 있었다. 관리들이 쫓아도 다시 와서 앉았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도 그 어머니는 거기 있었다. 그때 어린 박문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지금은 알았다. 이상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것이 이상한 것이었다. 박문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직접 주면 된다. 탐관 오리를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자의 탐욕이 그자를 잡게 하는 것. 다음 날 아침, 박문수는 주막 주인에게 부탁해 청색 두루마기를 빌렸다. 상투를 단정히 올려 비녀를 꽂고 허리에 두둑한 전대를 찼다. 전대 안에는 엽전 꾸러미. 겉에서 보면 상당한 재산처럼 보였다. 우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봤다. 그럭저럭 됐다. 돈 냄새 좀 나는 외지 상인. 수령의 눈에는 딱 좋은 먹잇감으로 보일 것이다. 관아로 향하는 길에 박문수는 저작거리를 한 번 더 지나쳤다. 어제 노인이 끌려가던 그 자리. 흙이 어수선하게 패여 있었다. 질질 끌린 발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다. 박문수는 그 앞에 잠깐 섰다가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옮겼다. 관아는 생각보다 컸다. 작은 고울치고 지나치게 잘 손질된 대문, 너무 깨끗한 마당. 점심때도 아닌데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박문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속으로 한숨을 눌렀다. 전대를 한번 짤랑 흔드니 하인이 길을 열었다. 돈소리는 어디서나 문을 여는 법이었다. 수령은 안채에 앉아 있었다. 나이는 40 중반. 얼굴이 둥글고 눈이 작았다. 외지 상인이 두둑한 전대를 찬 채 들어오자 눈이 가늘어졌다. 박문수는 그 눈빛을 보자마자 알았다. 이미 계산하고 있다. 날이 소인은 한양에서 포목을 다루는 상인이온데 이 고을의 창고 허가를 받으려 합니다. 허가야 어렵지 않지요. 수령이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 안에 뭔가가 들어있었다.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들어오는 길에 노인 한 분이 끌려가는 걸 봤는데 무슨 일인지. 수령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가 다시 풀렸다. 별것 아니요. 뇌물 준 죄인이요. 그런데 날이. 박문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 쌀 서말. 나리께서 받으신 거 맞습니까? 공기가 달라졌다. 받으셨지요. 받으셨고 아들은 안 풀어주셨소. 쌀은 챙기고 사람은 그냥 가뒀소. 그것도 모자라 쌀을 가져간 노인까지 잡아들이셨소. 수령의 얼굴에서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박문수가 전대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저 같은 외지 상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대신 이걸 받으려 하셨지요. 그 눈빛을 제가 모를 것 같으셨소이까? 수령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박문수가 품 안에서 마패를 꺼냈다. 햇빛 한 줄기가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그 구리빛 위에 닿았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이유는 빠르게 진행됐다.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수령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다. 관아 창고에서 쌀이 나왔다. 포목이 나왔다. 돈이 나왔다. 몇 해에 걸쳐 갈취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쏟아져 나왔다. 노인과 아들은 풀려났다. 해질녘 고을을 빠져나오는 길에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노인이었다. 옆에 아들이 함께 있었다. 지난 한 달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있는 아들은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다. 노인이 박문수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다. 박문수가 얼른 팔을 잡았다. 일어나십시오. 무릎은 귀한 겁니다. 노인이 눈물을 흘렸다.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이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저물어가는 하늘이 붉었다. 한참 만에 노인이 겨우 입을 열었다. 나리, 제가 죄를 지은 건 압니다. 뇌물을 바쳤으니. 박문수가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장. 네. 뇌물은 죄요. 네. 그런데 박문수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그 쌀서 말은 죄가 아니오. 노인이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다. 박문수는 그 눈을 잠깐 바라보다 천천히 돌아섰다. 무슨 뜻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법이 살아있었다면 그 쌀이 관아 문 앞까지 갈 이유가 없었다. 아비가 아들을 살리려 평생 모은 것을 들고 간 그 마음은 어떤 법전에도 죄목으로 써놓을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박문수는 다시 삿갓을 눌러쓰고 길을 나섰다. 등 뒤로 노인의 흐느낌이 들렸다. 아들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는 소리가 들렸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가늘고 조용한 눈이었다. 오늘 밤 이 길이 또 덮일 것이다. 그래도 박문수는 걸었다. 갈 길이 멀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